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에서 연대와 협력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회는 후속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성공적 한미 협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외환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마련한 국가기금을 대미 투자에 지원하는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면서 합의문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관련 이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번 에이펙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젠슨 황 등 CEO들의 방안으로 AI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코너에선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와 함께 에이펙을 계기로 한 AI 동맹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이펙 AI 막 비슷한 걸로 시작하는 게 나오니까 좀 헷갈렸는데 여하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격 개막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했다. 면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에이펙 그 사명 선언문에 보면 네. 에이펙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옹호하고 기업 경제 통합 촉진하고 뭐 이게 네. 이제 핵심 가치고 공동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실제 공급망 동맹에서 주요 중견국 내지 아세안 국가들이 어느 한편에 설 것을 쪽에 강요당하는, 그러니까 자유무역 질서 체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상황이 됐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에이펙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에이펙의 이제 기본 정신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협력과 연대. 뭐 결국에 지역 경제 통합이라든가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서로 돕자. 이게 이제 에이펙의 기본 취지니까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새로운 어쨌든 무역 질서 하에서 에이펙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지정학적 또 에이펙 내의 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게 설정된 의제고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자유무역 질서가 도전받고 이거 한 명을 꼽으라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런 변화된 아주 격변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이걸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쪽에 서지 않을 수도 없고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대표님. 에이펙 회원국이 21개 회원국입니다. 그러면 뭐 UN 가입 국가 180개 국가가 넘으니까 그 가운데 뭐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이펙이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 21나라가 차지하는 게 50%고요. 인구는 3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만 좁히면요. 우리나라의 76.3% 수출 이 에이펙 국가에서 이루어지고요. 수입도 68.2%가 이 21개 국가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역으로 보면 절대적이네요. 절대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 무역 의존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지난 한 30여 년이 세계 질서에선 가장 황금기였을 겁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좋은 시기를 보냈는데 이게 미국이 워낙 이 시기가
본인들이 강탈된 시기라고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렸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자유무역 질서 이거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은 네. 뭐 적절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학 배우지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가운데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보호무역이거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거 모르는 바는 아닐 거지만 지금 당장 뭐 미국 문제가 좀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다른 뭐 주요 국가들과 연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보호무역주의 조금이라도 완화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은 뭐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국내적인 그 반발도 있고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이제 수렴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내일까지 본회의하고 이른바 경주 선언이 나올지 만약 나온다면 자유무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게 이제 관심이고요. 자, 근데 미국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이 노선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선언 채택도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 경주선언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유무역 질서 수호라는 게 이제 핵심적 문구가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이제 회원국 간의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당연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죠. 네네. 지금 미국이 펴는 정책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그걸 에이펙 선언에 명시적으로 얻는 것이 당연히 탐탁지 않을 것이고 네. 뭐 선언을 넘어서서 실제 에이펙의 어떤 경주 선언의 그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데 일정 동의하고 같이 간다 이런 뜻인데 미국이 아마 끝까지 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것 같아서 네. 채택이 용이치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근데 하면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또 그 표현이 안 들어가면 그렇죠. 뭘 채택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없죠.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예, 뭐 예. 한국이나 일본도 그렇고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겠죠. 네. 근데 이제 몇 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죠. 뭐 이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방식의 완곡한 표현으로 담으면서 네. 뭐 가느냐 아니면 이게 명시적으로 하느냐는 막판까지 아마 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 문구 여부를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면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어쨌든 이 에이펙 이 아시안 태평양 국가 질서 향후 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줄다리긴 해야 꼭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께는 뭐 그 얘기를 좀 해주셔도 되는데 네.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경주 선언 외에 AI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책 담은 별도 선언문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AI와 인구 구조 이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도 이제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을 하세요? 경주 선언이라는 것은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경주 선언이 채택될 겁니다. 이 네.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 그것과는 별도로 과거에도 에이펙이 있었던 곳에서 뭐 상하이 합의라든가 교토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채택된 바 있기 때문에 경주 선언이라는 이름 아래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서 발표할 건데 네네. 거기에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원래 에이펙은 다자주의하고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거든요. 네네. 이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무역 같은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주제가 지속 가능한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AI와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 거냐? 네네. 그걸 어떻게 그 AI가 서포트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에이펙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네.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한 뭐 어떤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경주 선언은 채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번 에이펙이 우리 국익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관심이잖아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진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뭐 이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체결한 것, 네. 핵심 잠수함에 대한 합의 뭐 등 이거 이 자체는 성과고 그 에이펙 자체의 성과는 뭐냐면 실제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네. 이제 중요하고 실제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 가장 또 중요한 무역 블록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60%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켰다는 것. 네. 그리고 이후에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AI의 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일단의 계획이 오늘 발표된 젠슨항의 GPU 25만 개 네. 조기 공급 등을 통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에서 AI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리더십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무역 질서 내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고양됐다는 걸 확인시켰다는 것은 큰 성과로 보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단연 화제 인물을 꼽으라면 역시 젠슨왕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젠슨왕으로 출발한 아까 우리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도 얘기했지만 젠슨왕발 어떤 우리 국내 IT 기업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의 그 경제 협력으로 인한 파급 효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AI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네. 전 세계 IT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라는 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이 와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하고 정유선 회장 네. 세 명이서 깐부치킨에서 치킨 먹으면서 뭐 폭탄주 돌려 마시고 한 거는 아주 상징적인데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AI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네. GPU 그래픽 카드인데 그걸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데가 엔비디아고 네. 그 엔비디아라는 그 AI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AI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저는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게 들은 건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에 PC방이 없었다면 네. 지금의 엔비디아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다 그래픽 카드라고 게임 그 카드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PC방에서 게임을 했던 뭐 그게 스타크래프트가 됐던 네. 롤이 됐건 이런 것들의 그 수요를 다 엔비디아가 공급해 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로서는 눈물이 배어 있는 엔비디아로서는 한국이 너무 고마울 게임방 거예요. 쫓아다니는 엄마들 많았는데 예.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썼다는 편지 공개한 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처음으로 한번 개최해보고 싶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던 게 야 1996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정말 거예요. 이게 이건희 지금 회장은 내가 보기에는 시대를 앞서간 사람 같아요. 이게 롤이라는 그 게임 리그 생성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아시안 게임 같은 것도 롤의 그 정식 종목으로 됐고 와 그걸 보면서 정말 기업가 한 사람의 해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깨달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AI 혁명이라는 것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정치권이 잘 서포트해야죠. 그 본래 우리나라 반도체 그렇게 부흥한 이유가 딱 한 가지라면서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관이 개입을 안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니까 그렇게 반도체가 막 우길승천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제휴, AI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이제 주목할 만하고 우리가 그 부분 좀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미 정상회담 열렸고 관세 협상 일단 타결됐습니다. 이건 약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는 2차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합의 짤막하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현 부위원장? 할 수 있는 최대치 성과였다. 뭐 이 차저차 여러 비판하지만 이게 이번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놓고 네.
줄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어. 어떻게 방어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밖에 할 수 없는데 일본이나 EU 등에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선방을 했다. 네. 끝까지 잘 버텼고 협상 전략적으로 또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국익을 완벽히 지켜낸 잘된 협상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켜낸 잘된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저는 7월 30일에 그 관세 협상이 합의됐다라고 했었을 때 네. 다른 프로에서 뭐 점수를 매기면 얼마나 주겠냐라고 예. 했었을 때 대부분의 우리 국민의힘 소속 그 정치인들도 후한 평가를 줬었어요. 저 그때 8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비약점은 그것보다 되네, 비약점. 예, 그거보다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월 말에 얘기했었을 때는요. 분명히 현금의 5% 그러니까 3,500불의 5%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 EU와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중과 기업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은 미국과 한국이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팩트시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뭐 70점대 이상 그때처럼 좋은 점수 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도 정부가 미국 측과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좀 빨리 불확실성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서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펀드, 국익펀드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대미투자 특별법 추진한다 요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인데요. 자, 이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 운영하고 있고 분산 투자하기로 해서 뭐 1년에 200억 달러 넘지는 않기로 했는데 사실 200억 달러도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외환이나 이런데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그 보완책 이런 거는 좀 세워야 될 것 같긴 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한 4,034억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인데 거기에서 뭐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그냥 그렇게 빼다 써서는 도저히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걸 이 현금성 외환 보유고를 운영을 해서 네. 이제 동원하겠다는 거고 그게 아마 이걸 미국 국채에 넣으면 4% 정도 이율이기 때문에 그게 한 150억 불씩 나오는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의 국부펀드 운영률이 한 5.7% 정도면 실제 200억 불이라는 상한 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냥 뭐 200억 불을 항상 준비해 놓고 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투자위원회가 있고 그 투자처나 투자 방식을 조정하면 거기에서 하긴 하고 미국의 어떤 이익 중심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그걸 이제 자문하는 위원회는 또 한국이 또 주도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네. 그걸 움직이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집행 단위는 또 우리 한국이 또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200억 불의 상한 하에서 실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 재원 마련은 뭐 이 외환 보유고를 운영한 뭐 국채 네. 등을 통해서 운영하고 실제 그 금액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적시에 우리 외환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다층적 안전 장치는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제 뭐 네. 200억 달러 이런 부분들 뭐 어차피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좀 긍정적인 방향 측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뺏기는 건 아닌데 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환 관리에 좀 뭐라 그럴까 그 빈틈이 없이 하면서 이런 거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러다 보면 우리 국내 제조업이 막 침체되는 그런 측면들 이거 불가피한데 이런 그렇죠.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특히 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투자 금액이 커지면은 뭐 외환 시장의 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200억 달러로 낮췄다는 이유로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그 재무당국하고 얘기해갖고 네. 통화 수합과 관련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외환 시장이 불안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러다 환율 1,500원 넘는다. 이거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일본 같은 예상을 경우는 지금 기 체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에다가 일본은 기축통화인데다가. 예. 또 뭐 준 기축 통화국이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미국이 판단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도 뭐 거기에 관여한 의견을 내겠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이거 뭐 분명하게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LNG 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한테 참여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불투명하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러튼이 얘기했던가요? 거기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판단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이 협상과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 정보 공개 청구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법안 낼 때 어떤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고 미국 측이 정확히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된 건 녹취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언급을 할게요.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도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 보유액 확충 등 안정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합니다.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도우 정책위 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의문 공개하라 그랬는데 합의문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뭐 합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뭐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반도체 관세율이라든지 뭐 대만에 거기에 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얘기했지만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방 우리는 쇠고기하고 쌀 막았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100% 개방이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뭐 이걸 얘기하면서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불리한 것도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아까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 사실 협상 과정을 밝혀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정보 공개 청구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김도우 정책위장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네. 협상 과정이라든가 이 결과에서 지금 엊그저께 김홍범 정책실장이 설명한 내용 네. 그리고 협상이 끝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간 후에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미 당국자들의 얘기들 이 의미 모르지 않다고 봅니다.
알잖아요. 미국 매번 그런 식이었잖아요. 지난 7월 30일 1차 포괄적 합의 있을 때에도 그거 뭐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협상단은 비망록에 다 상세하게 기재해 놨다는 거예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딴소리 하잖아요. 트럼프는 이렇게 합의해 놓고 최종 합의 서명될 때까지 이 합의 결과는 일단 공개는 됐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 의식한 발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 개방도 쌀 30개월 연령 이상 소고기 막았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산물 이미 한미 FTA 이후에 99.7% 개방돼 있기 때문에 검역 문제에 이런 이슈가 있지 실제 추가적 개방에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을 압박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나마 유리하게 돼 있는 지금 합의의 내용을 또 지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얘기를 듣고 미국의 의심 뭐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얘기에 힘을 싣고 뭐가 이면 합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팩트시트 최종 정리 단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내용을 보면 단적인 예로 대만도 아직 관세를 미국하고 정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 관계인 대만과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정도의 아마 팩트시트에 담길 겁니다.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이면에 다른 불리한 합의가 있을 게 뭐 있냐고요. 지금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뭔가 더 내줬으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불안감과 이 신뢰가 이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공세로 모여서 이 문제까지 이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질문을 정광재 대변인께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그 대통령 실장, 강원식 대통령 실장도 TV 어떤 프로그램 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보니까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는 가정을 깔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런 미국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이 얘기에 대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장관들이 자신들의 유권자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일일이 대꾸할 수는 없다. 그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로팅 상무부 장관이나 이번 협상이 미국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점을 정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네.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에 있는 중간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라도 충분히 본인이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그 대미 투자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통상조약법상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민당에서 이거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사실 이런 국민적인 불신이 쌓였던 데는 저는 7월 30일과 8월 25일에 있었던 두 번의 관세 협상 다 잘 타결됐다라고 얘기했는데 10월 말까지도 타결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정부도 미국에 가서 협상할 때 아니 우리 정치 상황 봐라.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광우병 사태 당시에 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거 그냥 가져가면 탄핵된다라는 식의 협상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팔아갖고 이거 우리 협상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거 뭐 잘못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이렇게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을 오히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에서 진천터널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오창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는 14km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
외곽고속도로 양평 쪽은 충주 분기점 부근으로 6km가량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창원 쪽도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북단양 부근 1, 2차로에서 중형 화물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 광재 부근 1차로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 우리가 미국 연료 공급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상 해중 방어에 나서는 방안. 여기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북한을 또 언급했어요. 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이제 뭐 원자력 협정 개정과도 관련이 돼 있고 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전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 자체 국방력을 키우겠다. 국방 예산도 늘리겠다. 이거 다 예상됐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거 역시 아까 해상 방어하는 것도 미국 부담 덜어주는 게 뭐 비용도 그렇고 어떤 병력도 그렇고 미국 구매에 맞는 건데 사실 국방 예산 늘리고 그다음에 뭐 무기 구매 늘리고 이것도 미국 구매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여하튼 우리가 막 관세 협상 와중에 이거를 얻어내는 거는 의미가 크다고 이제 많이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공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어떤 국방비가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 혹은 미국이 아마 무기 구매를 많이 요구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자주 국방 우리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네. 자주 국방과 연결된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계속 주장해왔던 동맹 현대화인 거죠. 미국의 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이 동맹국에 전가하려고 계속 시도했던 거잖아요. 거기서 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 카드를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우리의 유리한 우리 국방력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카드로 내밀면서 그 효과를 완벽하게 다 갖고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뭐 진보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이게 전략 무기로서 갖고 있는 향후의 이 안보에서의 어떤 뭐 이 핵 추진 잠수함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나 비중은 뭐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미국은 지금까지 핵의 어떤 무기의 사용이라는 걸 원칙적으로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이 그 카드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이 미국의 아시아 동아시아 정책과 우리의 자주 국방의 요구 이거를 국방기층의 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미군의 부담 완화 이런 카드를 설득을 해서 받아낸 것은 대단히 큰 성과로 보고 이 부분 역시 뭐 사전 합의가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다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중국과 북한을 직접 언급하면서 물론 그쪽 해역이라고 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듣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이걸 통해서 실현하는 거네라고 들을 만한 매우 이 협상 전략으로서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수건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 성과를 얻어낸 거고 이건 뭐 그 자체로서 향후 우리의 안보 역량 강화에 있어서도 뭐 이건 뭐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트집 잡을 일 없겠죠. 뭐 대단한 성과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 정권이 그동안 계속 좀 강조해 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장기화됐던 자주국방이라든지 전자권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또 맞닿아 있고 그다음에 뭐 북한은 저렇게 계속 핵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에 묶여가지고 못하고 있는 데 있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방위비 부담이나 이런 거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도 맞닿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다면적이고 예. 그런 포석이 엿보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게 아마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인 걸로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20여 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 이거 미국과 협상해서 받아내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얘기를 꺼냈었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대통령다움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정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약을 받으려는 전략적 접근이었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접근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헌할 수 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지금 어쨌든 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네.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갖고 네. 앞으로 뭐 미국과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동맹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면 너무나 좋은 거죠.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오커스 가입 국가인 그 호주에도 미국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장 급해서 제공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한도 좀 정해놓고 언제까지 하자라고 우리가 이 말 나온 김에 이걸 좀 확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기현 부위원장님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요? 글쎄요, 직접적 언급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외교부 성명 나왔던데 뭐 핵 비확산 예. 원칙 강조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나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느끼고는 있겠지만 한국의 입장과 처지 이해하고 또 한중 간에 지금 풀어야 될 다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요 정도 주의로 환기시키는 오늘 외교부 성명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질문 드린 김에 대통령실이 내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의제 논의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어느 정도의 얘기,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이 나올까요? 이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네네.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관여와 역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계속 네네. 그런 식으로 해왔고 예, 예. 실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에 뭐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이 또 중국과 관계를 적극적 개선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북미 회담이 개시되고 이제 그 뭐 핵의 보유국 지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네네. 원론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는 뭐 한중 간 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할 것 네네. 같고요. 뭐 그건 뭐 북한 중국에서도 중국 역시도 북한의 이 핵무장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기 때문에 한국과 어느 정도 입장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분 주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 브리핑 보니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요 이제 용어를 쓰면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 뭐 중국도 또 북한을 너무 뭐랄까 자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한반도 비핵화 등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뭐 이 정도 얘기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핵을 명시적으로 갖겠다라는 것을 뭐 추진하지도 않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그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뭐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아가면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선언적으로는 이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다 공감하고 있어요. 미국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어소트 오브 뉴클리어 파워라 그런 게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한 거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거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게 된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수준이 될 텐데 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한국 정부를 패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어떤 식으로 공조할 거다. 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일종의 그 핵을 용인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자위적인 그 핵 권한을 줄 거냐. 네. 2023년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처럼 연성 핵 공유 이걸 더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가 있지 않고 북한 비핵화만 그 용인한다. 그 핵 보유 용인한다.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린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 총평 짤막하게 하나 해주시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까지 한 말씀씩 해주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국민들 보시기에 그냥 너무 시끄러웠죠. 사실 각 상임위에서 국민들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했는데 네. 법사위나 과방위 때문에 자꾸 이 정쟁하는 모습만 비춰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짚지 않을 수 없는 건 작정하고 정쟁을 만들려고 국민의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의사 진행이나 간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식으로 의사방해하면서 아예 정상적 국감이 되지 못하도록 했고 그게 이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등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파행 자체가 목적인 국감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의제들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방의 언론개혁 등의 이런 필요성과 중요성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국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광희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국감을 보면서 정말 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당의 독재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사법부에 대한 조리돌림,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인격적인 공격을 한다든가 또 대법관 증언을 추진하는데 본인들 스케줄대로 26명까지 그 가운데 그럼 26명 중에 22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막 줄줄이 통과시키는데 어떻게 소란을 일으키지 않냐?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쟁이라고 하기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물리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다 추진한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국민들 사이에선 그런 여론이 생긴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어느 한 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저는 최민희 그 과방위원장의 눈물 자기가 긁혔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게 어떤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하다는 눈빛인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눈물인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파행 자체가 목적인 국감이어서 더 이렇게 막 엉망이 됐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경우에 과방위도 비슷합니다만 어떤 주요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여당이 거의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이거 논의 자체가 거의 실종돼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깽판을 놓는 건지 아니면 당연한 리액션인지 그런 부분도 야당에서는 좀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할 수 있고요. 항의할 수 있고요. 의사 진행에서 어떤 요구하다가 부딪힐 수는 있는데 거의 내내 그렇게 되잖아요. 계속 소리치고 위원장 의사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물리력에 가까운 항의 정도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엔 궁극적으로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반대하는 이슈들 가지고 뭐 청문회를 하고 증인들 불러내서 물을 때 논리로서 설득하는 거잖아요. 국회라는 게 국민들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의사 진행 자체를 막아서 네. 그래서 논의 자체가 못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결국 숫자 싸움에서 안 되는 건 뭐 인정 국민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로서 여론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야당은 그렇게 해왔어요. 숫자가 부족할 때. 근데 아예 물리적으로 법사위는 이제 법안 처리 과정에 가면 실제 게이트키퍼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요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요 관련한 이렇게 그 국감이라든지 최근에 뭐 법사위라든지 과방 이런 주요 상임위를 보면서 이전에 좀 볼 수 없었던 동료 의원들 모욕하고 퇴장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소리 지르고 거의 욕설하고 막말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 뭐 신동욱 의원은 이거를 양비론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누가 시작한 거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런 현상이 어때 외눈박이 정치라고 하나요? 아니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치 양극화는 왜 시작됐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네. 이런 식의 그 정치 문법이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네. 강성 지지자들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어쨌든 눌러갖고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 싸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정말 뭐 앵커나 저나 기자 생활할 때 무슨 질문할 때마다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뭐 말씀 잘 말이라도? 들었습니다. 네. 말이라도. 근데 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꽥꽥 가만히 있어. 뭐 조용히 해 서팔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동료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지. 진짜 뭐 복숭아 학당도 아니고 이거 초등학생들도 요새 이렇게 별명 뭐 멸칭 썼다가는 주먹 다지만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정말 정치권이 정말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남 아파트 두채 보유 비판받았던 이찬진 금감원장 한 언론 보도 보니까 땅테크 능수능란 법원 경매로 상가 사고, 땅 사고 뭐 재개발 성사시 막대한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뽑는 선거에 나섰는데 소송전까지 불사했다. 조기현 부위원장. 네.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이분? 근데 뭐 이 금감원장 이전에 금감원장 뭐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졌던 네. 투자죠. 투기는 아니고 이게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거래가 여러 건이 문제 이런 거는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 정책도 금융 관련된 수장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워낙 민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정서에 관한 문제이죠. 근데 뭐 본인 과거에 했던 이런 이 부동산 매매가 네. 지금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까지 가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상 너무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네 이런 네.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위를 내려놓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그건 것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지난번에 이 두 집 관련해서 이 실언 같은 걸로 국민 정서 헤아리지 못하지 이런 건 주의하시고 이후에 정책의 성공을 통해서 국민들 주거 환경 안정시키는 노력, 금융 수장으로서의 또 뭐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책임질 부분을 잘 함으로써 다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문제라고 봅니다. 정광대 대변인. 네, 짤막하게.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공적 마인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이런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분 같아요. 그런데 금감원장 됐다고 그런 공적 마인드가 생겼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공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변호사를 자처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헌법 개정할 때 토지 공개념 넣고 마음 같아서는 다주택자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까지 넣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어떻습니까? 너무 다른 거죠. 내로남불의 뭐 전형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시간이 지금 딱 1분 반 남아서 30초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니까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관련자들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남욱 등 관련자 전원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의미가 뭘까요? 일단은 이게 배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이 업자들과 유동규 등이 공모해서 네. 손해를 끼친 결과라는 게 유죄가 인정이 됐고 선고된 형도 중형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임 액수가 커서 네. 유죄가 나오면 중형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기 대변인. 네, 사필 규정이고요. 배임죄 폐지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 배임죄 폐지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가는 연결고리라든가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위인설법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나윤이는 오늘도 이른 새벽 책상 앞에 앉습니다.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며 또 한 번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고3 겨울,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 아버지는 췌장암 수술에 들어갔지만 암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건강을 잃었고 나윤이 역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요. 힘겹고 고된 현실이지만 나윤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수능에 도전합니다. 약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다는 나윤이. 오늘도 어린 동생들과 아픈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간절한 꿈 하나로 고된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나윤이에게 여러분이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11월의 첫날인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해 5도에 내리는 비가 차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서해안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경상도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0도, 대전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낮에는 서울 16도, 강릉 17도, 광주 18도, 부산과 제주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북 경주도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일요일에 맑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져 다시 한번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했습니다. 이어 개회사를 통해 국제질서 변곡점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접견하면서 한국은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AI 개발용 GPU 26만 장가량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올라 사상 처음으로 4,100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뒤 비화폰 기록 삭제를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 어머니의 최측근인 김충식 씨를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2차 압수수색 시도는 또 불발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8년과 추징금 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치와 외교 그리고 통상이 늘 에이펙 무대의 중심을 차지해왔지만 이번 에이펙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AI가 에이펙 논의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AI 협력을 이야기하는 이유, 기술이 경제와 외교를 견인하는 현상을 오늘 분석합니다. 오늘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김아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뭐 굵직굵직한 정상회담 이어졌는데 주로 정상회담들 많고 다자 정상 외교기도 하고 한데 가장 또 화제의 인물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이걸 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연 어제 있었던 치맥회동. 네, 맞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치맥회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세 사람의 러브샷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치맥 회동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어젯밤에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세 분, 이 AI 업계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네. 이 세 명이 치맥을 함께하는 사진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래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또 치킨집에서. 역발상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치킨집 이름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치킨집 이름 중에 깐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으면 아마 네네. 아실 텐데 이게 각별한 친구 사이를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소를 고른 게 바로 엔비디아 측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이 좀 서민적인 치킨집에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네. 그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치맥 회동이 성사가 됐는데요. 뭐 심지어 소맥 폭탄주까지 원샷하면서 우정을 다지는 그런 네.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가 단순히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서 좀 기술 동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네. 잘 보면 엔비디아는 AI 칩을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이 칩을 직접 제조하거나 혹은 성능을 극대화하는 네. 이런 메모리들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예, 예. 또 현대차의 경우는 이 AI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미래의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어떤 핵심적인 고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좀 기술과 제조 그리고 응용 산업의 최고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죠. 그래서 어제 치맥 회동이 단순히 이 CEO끼리의 재밌는 식사 이게 아니라 네. 뭔가 기술과 산업과 이런 글로벌 협력의 신호탄으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AI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어떤 합종 연행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경우에는 삼성이나 SK나 현대차 우리나라 쪽 요쪽 기업들하고 이른바 전략적 제휴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일단은 AI 젠슨 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그래요. 설명을 해드릴까 예, 예. 하는데요. 네. 사실 엔비디아와 젠슨 황 CEO를 가장 쉽게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AI가 움직이는 엔진 그리고 그 엔진의 설계자가 바로 젠슨 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AI가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지는데 이 학습시키려면 굉장한 양의 연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특수한 칩이 이 연산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라는 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기업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젠슨 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AI 동맹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한국에 GPU 26만 장 풀기로 했다는데 이거 본래 지금 한 6만 장 정도 1년에 푸는데 한 4배 이상을 풀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뉴스가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뭐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치맥 회동 이후에 그 젠슨하고 이재용 정의선 회장 이렇게 다 엔비디아 행사로 또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총 같은 거를 이렇게 경품 같이 쏘기도 하고 젊은 층들이 상당히 소구할 만한 그런 것들도 하는데 하나 또 제가 되게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 이건희 회장, 선대 이건희 회장의 편지를 내용을 또 네. 공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초고속 인터넷을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누리게 하고 싶다. 그리고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임 올림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원해달라. 와, 그게 보니까 거의 30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사실 일 아닙니까? 그걸 또 밝히는 젠슨 황도 대단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런 새 CEO의 회동이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네. 엔비디아와 삼성의 어떤 제휴나 인연은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그 무대 보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이재용 회장이 행사장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보더니 다들 아이폰 쓰시네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농담을 또 했어요. 젊은 분들한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좀 훨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격식이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 새 CEO의 협력을 보면은 재미있는 협력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활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올해 초에 있었던 CES 글로벌 박람회에서 엔비디아와 맺은 파트너십이 있었는데 그 네네. 내용이 좀 더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의 협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엔비디아는 더 빠르고 좋은 AI 칩을 원하고 있고 삼성은 이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두 회사가 좀 더 핵심적인 파트너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뭐 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AI 관련해서요.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서면서 이동하는 문제.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각국은 이제 자국 데이터 보호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잘 조율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나갈 걸로 보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터의 국경을 넘어선 이동이 왜 문제가 되는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위치가 사실은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한 나라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다른 나라의 서버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네. 누가 그 데이터를 관리할 거냐,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담당할 거고 수준은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보면 각국이 자국민의 어떤 데이터 보호를 강화를 해가면서 데이터를 외국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렵게 하거나 네. 반대로 우리나라 내에만 머물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잘 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각국의 규제가 이를 막으면 좀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데이터가 어떤 수준까지 국가 경계를 넘어서 공유될 수 있는가, 공통 기준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 에이펙이 전통적으로는 무역 자유화를 추구해 왔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무역의 기반 강화하는 것도 핵심 의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에이펙에서도 이 데이터의 이동과 관련해서 뭔가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각국 규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에이펙에서도 또 국제 무대 에이펙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윤리, 안전성 표준, 공통 기준 마련하자 이런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가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조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사실 네.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요? 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의 속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AI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이제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당국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고 법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새로운 AI 기술들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규제 당국이 따라잡기가 힘들다. 맞아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국가별로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는 혁신을 위해서는 좀 규제를 최소화하자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근데 반면에 유럽은 인권,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 국가들도 자기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접근법이 다 다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윤리 기준에 합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에이펙과 같은 곳은 공식적으로 뭔가 하나의 규제 집단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강제력이 있는 단일 기준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강제적인 기준 만들기가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경주 선언 채택하는 문제도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나오니까 자유무역의 원칙을 천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데 얼마나 또 이런 부분은 더 민감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산업에서처럼 AI 분야에서도 이제 공급망 문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AI 협력은 기술 그 자체뿐 아니라 반도체, 클라우드, 연산, 자원 같은 공급망 안전성 문제와도 이제 맞닿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번 에이펙에서는 이런 기술 인프라 협력 방안 이런 게 좀 논의가 됐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AI 생태계가 단순히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 똑똑하게 만들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공급망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같은 칩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이거를 서비스하려면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이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돌릴 수 있게 전기, 전력과 같은 공급망 인프라도 중요하거든요. 전력 중요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가 AI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에이펙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논의가 된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국가나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이 AI 생태계 전체가 멈추지 않게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것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떠한 한 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국가가 보완하고 서포트할 수 있게 우리가 공급망을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급망 문제가 AI에 있어서도 아까 전력 문제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전제가 돼야지 또 이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아까는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 위주로 주로 했는데 또 이외에도 이번 에이펙 기간에 아마존 웹 서비스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3조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들이 한국과 아시아 시장 투자 거점으로 이렇게 선택한 배경 또 여기에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아마존 웹 서비스를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 한 7곳 정도가 네. 향후 5년간 한국에 90억 달러 규모,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특히 그 아마존의 경우는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6조 원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을 단일 기업에서 우리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점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는가를 네. 봤을 때 세 가지 측면 정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기술력이랑 인프라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깔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실제 사용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는 적지만 AI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면 챗GPT를 쓰는 한국 이용자가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거의 반절 정도가 챗GPT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AI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AI 서비스를 굉장히 빠르게 도입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네. 전략이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공급망의 효율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중국 말고도 또 다른 허브 지역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로 삼으면 나머지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에 굉장히 유리한 지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이 좀 매력적인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다. 아까 젠슨 황도 되게 매력적인 나라고 한국이 사실 뭐 초기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일어서는데도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하면서 PC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PC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낸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 뭐 게임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는 또 뭐 학부모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젠슨 황은 그런 식으로 또 그거를 봤습니다. 보고 또 언급을 해줬고요. 네. 자, 역시 관련되는 질문인데 AI 산업 본질적으로 막대한 데이터 뭐 자원 필요하고 아까 우리 김아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분야가 바로 AI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좀 이 치열한 경쟁과 혹은 뭐 협력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포인트라 그럴까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미국의 빅테크처럼 초거대 범용 AI 모델 만드는 경쟁에 뛰어들기가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정말 많이 들고요. 네. 또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네. 엄청난 인프라가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산업 도메인,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핀테크 이렇게 구석구석에 특화된 AI 개발하는 게 우리의 생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처럼 뭔가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런 기술 그리고 첨단 패키징 같은 인프라 요소 이런 것에 있어서 네. 계속 독보적인 기술력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예. 네. 그러니까 뭔가 AI를 제일 잘 쓰는 나라, 또 AI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야 네. 좀 더 글로벌 기업들한테 한국 기업들이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심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기업들은 뭔가 자신만의 특화 역량을 갈고 닦아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면서 동시에 뭔가 생태계 협력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런 분야가 1등이 아니면 생존하기 힘든 뭐 1등이라는 거에 범위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최선도 기업이 아니면 야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정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뭐 엔비디아가 뭐 우리나라 삼성이니 SK니 또 현대차니 여기하고 전략적 제휴 이른바 AI 동맹 뭐 맺었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GPU도 공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게 합종 연행 같은 게 좀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국가별 혹은 기업별 경쟁이나 협력 구도 이게 어떻게 좀 나눠져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별 경쟁 구도를 지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는 역할 분담이라기보다는 약간 기술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는 기술 합니다. 주도권 경쟁.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국가별 경쟁은 어떤 세 개의 축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첫 번째 축은 미국 중심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픈 AI 이런 AI 소프트웨어 강자들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칩 설계 기업들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어서요. AI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 이쪽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알고리즘 플랫폼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인데요. 사실 중국은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묶여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체 기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막대한 또 데이터,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 바탕으로 대규모로 상용화하고 또 네네. 응용 기술 발전시키면서 좀 자신들만의 생태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원투는 그거고요. 세 번째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주요국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 일본 이런 국가들인데 여기에서는 AI 인프라 구축이 이랑 또 특화된 산업별 AI 적용 여기에 강점을 보이면서 각자의 역할을 찾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자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뭐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랑 장비 이런 것들 담당하는 구조로 지금 좀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각자 다른 분야에서 제일 앞서기 위해서 경쟁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김아람 이사님께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우리가 제안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네. 드리는 질문이 그것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에 최근 기술 패권 경쟁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공급망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제안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관련되는 것 같은데 공급망을 위한 인공지능 프로젝트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짤막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이번 에이펙에서 좀 우리가 주도하는 제일 중요한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쉽게 말해서 이 AI 활용해서 에이펙 회원국들의 공급망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같이 만들자. 네네. 이런 프로젝트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 AI 기술 활용해서 특정 품목이 좀 불안정하게 수급된다. 네.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예측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노하우를 에이펙의 다른 회원국들이랑 공유를 하고 네. 특히 이제 기술 격차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들이 AI 이용해서 공급망 관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게 좀 핵심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태국에서 반도체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네. 근데 이 회사가 AI를 활용해서 언제 이제 부품 많이 팔아야 될지, 많이 만들어야 될지, 적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작은 회사니까 대기업과 달리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곳들을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정부하고 에이펙 사무국이 공동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네.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AI 공급망 관리 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교육해주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한국은 이번 에이펙 의제에서 AI 및 인구구조 대응을 이제 핵심 성과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걸 포함해서 이번 에이펙 계기로 AI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물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경주선언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정상회의 차원에서는 이 경주선언이 좀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선언문에 담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21개 회원국이 이 AI 시대에 어떻게 같이 준비하고 협력할 건지 이런 어떤 공동의 비전과 방향성이 담기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급망을 위한 AI 프로젝트가 네.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투자하고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억 달러 규모 투자 이런 것도 약속이 됐고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런 3사 CEO가 회동하는 것처럼 지금 크고 작은 투자와 협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에이펙의 굉장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까지 왔네요. 자, 우리 김아람 이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더더욱 세계가 AI 관련 논의를 더 본격화하고 있다. 또 AI라는 게 정말 우리 세계 경제, 세계 외교에 어떤 한 복판에 서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아람 이사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협력 방향 어떻게 전개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AI 시대는 협력적인 경쟁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각국 그리고 각 기업들이 기술 주도권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또 반대로 AI의 어떤 각종 문제들은 혼자 해결할 수는 절대 없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네. 결국 AI가 전 인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의 규칙,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질 텐데요. 이번에 에이펙에서 우리나라가 AI에 대해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미래 AI의 방향이 기술 경쟁 그리고 상생 협력 이 두 가지의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잘 맞물려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AI 시대 승자는 기술만 잘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나라들과 잘 협력하면서 나만의 강점을 어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력적인 경쟁, 기술 경쟁과 상생 협력 이것이 같이 조화가 돼야지 더더욱 AI 시대 성공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였습니다. 김아람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핫한 인물이죠.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고 하고요. 단연 화제는 어제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셋이서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그 의미를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좀 흥미롭게 봤어요? 그 장면 어떻게 봤어요? 사실 그 치맥 회동하기 전부터 사실 예. 제 후배들이나 뭐 출입처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 있는 기자들은 사진을 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길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네. 핫한 인물들이긴 정말 핫한 인물들이다 했고 그러니까요. 치킨집도 또 화제가 덩달아 된 것 같습니다. 뭐 거기가 보니까 뭐 골든벨은 젠슨왕이 올리고 250만 원 계산은 이재용이 맞습니다. 회장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하튼 그거는 이제 약간 가십이긴 하지만 자 맥주를 마시고 치킨 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되게 이제 뭐 한가롭고 어떻게 보면 또 일상적인 그 직장인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글로벌 기업의 이 쟁쟁한 CEO 3명이서 라운드티 입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반팔티 입고 막 마시고 그 치킨을 뜯는데 야, 저분들도 그 고급 프랑스 요리가 아닌 것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게 윤 기자 보시기에 단순한 회동이라기보다는 그 만남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현장이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다라는 게 전해지더라고요. 젊은 층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핫한 인물들 셋이 보기 드문 사람들을 아무래도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 가격까지 계산까지 해주고. 맞습니다. 예. 3자 회동이 알려지면서 사실 낮부터 이 삼성동 깐부치킨 매장 앞은 북적였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녁 7시부터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저녁이 되니까 이 시민들과 취재진 1000명이 넘게 몰렸고요. 경찰은 안전을 위해 폴리스 라인까지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네. 젠슨왕 CEO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이 치킨 매장에서 만나자 7시쯤 도착을 했고 네. 치즈볼, 치즈스틱, 뭐 순살과 뼈치킨 그리고 맥주까지 뭐 소맥도 즐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네. 치맥 회동을 가졌는데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골뱅이도 시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젠슨왕 CEO는 또 뉴스가 있는데 이 어제 저녁은 이분들이 쏜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요. 네. 이재용 회장은 말씀하신 대로 뭐 180만 원 혹은 250만 원까지 가량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또 이 차는 자기가 사겠다라고 받아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고요. 젠슨왕 CEO는 이 자리에서 일본산 위스키 하쿠슈 25년에 사인을 남겨서 두 회장한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초소형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 한 대씩을 직접 사인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저 어저께 보니까 또 그거를 음식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민들한테 막 쟁반채 주고 그래서 저는 아유 주려면 그냥 포장을 한 수백 개 해가지고 주지 왜 그걸 쟁반채 저렇게 주냐 이런 생각 드는데 아주 이분들이 좀 소탈한 모습도 보였고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 보니까 아 이게 마이크를 잡고 아우 여기 애플이 왜 이렇게 저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는 농담도 던지고 맞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 두 분이 제 형님입니다. 뭐 이런 농담도 던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들 좀 일반 시민들이 그런 그 글로벌 CEO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야 정치인들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습니다. 자,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너무 말이 많았네. 자, 세 사람 치맥회동 이후에 젠슨왕 CEO와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 또 함께 등장했어요. 젠슨왕이 거기서는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이 세 사람은 치맥 회동 뒤에 곧바로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25주년 행사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이 지포스는 엔비디아가 1999년에 출시한 그래픽카드 브랜드입니다. 젠슨왕 CEO는 무대에 올라서 AI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거대한 기술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어서 AI 혁명의 중심엔 한국이 있다면서 그런 오늘이라고 말했지만 어제 함께 치맥을 즐긴 친구들이 바로 그 혁명의 동반자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대에 오른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포옹을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젠슨왕 CEO 이번 방안은 단순한 친목이 아닐 거예요. 이분들 얼마나 바쁜 분들입니까? AI 시대 동맹 구축 선언이다. 이게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뜻으로 봐야겠죠. 네, 이번 만남이 단순한 회동이 아니라 AI 생태계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결속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만찬 회동으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이 반도체,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관련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깜짝 선물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젠슨항 최고 경영자가 이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최신 AI 그래픽 처리 장치인 블랙웰 2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업별 GPU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에게 각각 5만 개씩 그리고 네이버에게는 6만 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5만 개의 블랙웰을 공급받으면서 이게 글로벌 사실 AI 패권 경쟁 성패가 고성능 GPU 공급에 달린 상황에서 네네. 이 엔비디아와의 동맹을 통해 최첨단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보통 한 1년에 6만 개 정도 받았다는데 이게 26만 개니까 4배 이상 받으니까 그게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네. 경제 방송에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속인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송까지 동원한 투자 사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어떤 수법을 썼어요? 네, 이번 사건은 방송을 이용한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였는데요. 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은 45살 A씨 등 3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42명에게서 총 22억 원을 가로챈 건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인 A씨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였는데 직원 B씨를 부동산 전문가로 포장해서 경제방송에 출연시킨 겁니다. B씨는 관련 학위나 사실 자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6개 채널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겁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상담 전화를 하면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씨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A씨의 회사로 넘겼고 이후 회사 직원들이 연락을 돌리면서 땅 투자를 유도한 겁니다. 이들은 세종시 일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규모 관광단지 예정지인 것처럼 꾸몄고요. 네. 시세가 평당 17,000원이던 땅을 93만 4천 원까지 무려 53배를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방송에서 추천한 지역이라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씩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실제 전문가가 아니라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었다. 맞습니다.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니 답변이니 이것도 대본에 따라서 사전에 다 짜놓고 그렇게 그 짜놓은 대로 그냥 진행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이 A씨는 기존의 콜센터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모으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 출연자 B씨는 단순히 대본대로 말하는 역할만 했고 실질적인 전문 지식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 방송들은 마치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 프로그램처럼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질문과 답변이 사전에 짜인 각본이었던 거고요. 방송 제작업체는 방송 후 시청자들의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사기의 출발점이 된 거였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 수법이 언론 신뢰를 악용한 조직적인 금융사기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5년 전, 26년 전에 기동취재부 있을 때 이런 비슷한 걸 취재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세상은 돌고 도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고 자 현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피해 입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를 주로 해야 될까요? 네, 경찰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총 33명을 검거했고요. 이 중 A씨와 B씨 등 4명은 사기와 방문 판매업,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 외주 제작업체 관계자 3명에게도 개인정보 불법 제공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전 추징 보정 신청을 받아서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에 대한 법원의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얻은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경찰은 허위 개발 정보를 내세운 기획부동산 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토지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업체가 제공하는 개발 정보의 진위를 공공기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주제를 또 바꿔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간부들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홍보 교육 내용 중에
언론 대응을 피하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면 국가의 주요 기관인데 구체적으로 언론을 어떻게 대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20일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소통 위기관리 역량 강화 리더십 홍보 교육이 바로 그 논란의 중심인 건데요. 네. 이 행사에서는 인권위가 과장급, 그러니까 국장하고 과장급 간부 27명을 모아서 약 4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외부 홍보 전문 강사가 강연을 맡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현장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네. 문제가 바로 교육 내용이었는데요. 참가자들에 따르면 강사는 기자 질문에는 즉답하지 말라, 무의미한 멘트를 길게 하고 그러면 이제 기사가 나가지 않는다, 혹은 3시간만 버텨라, 시간은 공무원 편이다 라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기자가 묻더라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답하라고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강의에서는 이런 대응법을 예시 삼아 실습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교육에는 인권위 예산 880만 원이 쓰였고요. 명목상 위기관리 홍보교육이었지만 사실상 언론 회피법을 가르친 셈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권위가 언론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교육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인권위 안팎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본질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불만이 많고요. 네. 또 이게 그 교육을 맡은, 그런데 이제 인권위가 비판을 받는 건 언론의 왜곡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이번 교육이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받은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이 미국 내에서 뜻밖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엔 풍자물과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 중에 선물 받은 신라 금관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 건데요. 네. 최근 SNS X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쓴 채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 합성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왕궁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장면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주변 인물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모자를 쓴 채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풍자의 의도가 좀 명확한데요. 왕은 없다를 외치는 미국 내 반트럼프 시위 흐름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도 가세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미국의 인기 심야 토크쇼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라 금관 선물을 소재로 삼았는데요. 이 뉴욕타임즈는 주요 방송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도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냉소에 좀 가깝습니다. 지미 키멜은 자신의 프로그램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다면서 아이한테 포켓몬 카드를 쥐어주는 꼴이다라고 비꼬기도 했고요. 또 한국에 남아서 왕이 되면 어떨까 라면서 조롱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문화계 주요 이슈 알아봅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좀 쌀쌀하지만 아직 겨울은 아니니까 가을 축제 열리고 있고요. 지역 특색 살린 지역 축제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경북 김천에서는 김밥 축제가 열렸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25일에서 26일 개최가 됐고요. 네.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이틀간 한 15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화제가 됐던 것이 김천시 인구가 한 13만 4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 시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축제를 다녀갔다라고 해서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처음 열린 김밥 축제는 한 10여 명이었기 때문에
올해 한 5만여 명이 더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교통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초대 가수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그런 상황까지. 중간에 길이 막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대 시간이 됐는데 이야. 미처 닿지 못해가지고 자전거로 타고 왔다고 합니다. 김밥 축제에 그렇게 사람이 몰린다. 이게 약간 갸우뚱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뭔가 잘 이렇게 기획을 했나 봐요. 근데 김천에서 네. 김밥 축제가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사실은 지역 축제 하면 지역의 네. 특산품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죠. 오래된 그쪽의 네. 전통이나 이런 거잖아요. 네, 전통 플러스 뭐 예를 들면 뭐 농산물을 연계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춘향제라든지 이런 또 뭐 식으로. 해산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김천하고 김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2023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 2030 세대들한테 김천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김밥 프랜차이즈 축약어가 생각이 난다. 네 글자 그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밥 땡땡 김이 들어가고 천이 천국,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 사실은 기성세대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그게 근데 젊은 세대한테 코드가 맞아요. 또. 예, 그래서 그냥 당장에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경제적 관점으로 그거였군요. 봤을 때는 네. 홍보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줄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연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달리 뭐 홍보 마케팅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사실 어떤 축제 같은 경우는 10년 내내 홍보를 해도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지가 되니까 그럼 김밥 축제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네. 또 약간 좀 처음에는 미비한 점이 있고 심지어는 김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한 2만 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10만 명이 오니까 주최측도 놀랐겠네요. 김밥도 줄을 너무 많이 서는 데다가 막상 또 다 팔렸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원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러면 지난번에 약간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덜 오는 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올해 더 많이 어쨌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김원식 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천이 김밥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닌데 김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김천이라는 지명하고 그 네 글자 김밥 프랜차이즈 그 식당 이름하고 네, 천국이 이제 붙은 거죠. 예, 두 개를 합해 가지고 김천의 김밥 축제가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미비했던 거 올해는 좀 채워졌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작년에 김밥이 네. 굉장히 부족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김밥 판매 업체를 32개 업체로 늘렸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8개 업체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여 업체를 4배 이상 확대했고 또 심지어는 시간당 1,500주를 생산하는 김밥 공장을 네. 따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 서고 주문하고 이게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부스별로 이제 키오스크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주문 결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던 게 김밥 잔여 수량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큰 전광판에다가 딱 설치를 해가지고 얼마 남았습니다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밥 부족이나 대기줄을 좀 줄였고 또 좁은 행사 정도 작년에 워낙 2만 명을 예측했다가 10만 명이 왔기 때문에 네. 더 널찍하게 했고요. 그리고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버스 터미널과 연계해서 했고 이런 점이 좀 그래요. 달라서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언뜻 생각하면 김밥 그냥 동네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왜 멀리까지 가서 줄 서서 먹냐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뭔가 이게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게 네. 사실 우리가 김밥 떠올리면은 네. 전국에 나는 김밥을 다 맛볼 수 있는 곳은 드물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온갖 형태의 김밥을 네. 먹어볼 수 있게. 예를 들면 지역에 이제 김밥 축제가 조그맣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한정돼 있는 측면이 그렇죠. 많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울릉도에 이제 부지깽이 김밥 그리고 부지깽이 김밥에 저 구체로 맛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제주의 갈치 김밥. 갈치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김밥들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김밥 먹으러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10만 원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정도예요? 축제 행사를 하면 되게 좀 바가지 썼다 이런 이제 표현들 예,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근데 김밥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밥을 위한 이제 축제를 하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작년에는 사실 떡볶이나 이런 것도 같이 분식 좀 팔았었는데 네. 이번은 아예 김밥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맛집은 단 하나만 하거나 한두 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어떤 특화 전략이 있었고 이번에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산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전, 네. 개막식,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폼 잡는 거 그런 거 예. 없었고 그다음에 바가지도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의전이나 이런 기념사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보면 예, 예. 축제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도 이게 사라져서 더욱더 이제 좋았고 그리고 그 가수들이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가수들이 많이 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예 김밥에 특화된 가수만 불렀습니다. 그 저기 가수 있잖아요. 노래 제목. 김밥. 예, 그래서 자두 씨를 예. 이제 불렀고요. 그다음에 얘기되네. 김밥의 주재료인 달걀을 상징하는 스탠딩 에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션들을 불렀고 또 삼각김밥의 삼각김밥 머리의 대명사죠. 네. 노라조를 또 초청을 하고 김밥 앨범을 냈던 조지 등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예 김밥의 어떤 나라, 김밥의 천국을 만드는 그런 아예 컨셉을 아예 하이 컨셉을 일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맞춤식으로 한 것이죠. 저는 이거 보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공무원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 정치인들 이렇게 폼 잡고 시간 그거 사실 식상하거든요, 사람들. 네, 어디나 또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것도 없애고 뭐 이런 거 뭐 바가지 없애고 이거 참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그 지자체 축제를 보면은 네.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문화민주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벤치마킹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밥 박람회, 김밥 올림픽, 김밥 천국을 만들었군요. 그 네. 주말 동안에. 자, 그런데 이제 이 김천의 축제를 넘어서서 그 포함해서 페스티벌이나 지역 축제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가 나름 좀 호황을 맞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네. 그 예전에 이제 경험 경제계라는 책이 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이제는 직접 대면 체험하고 그것을 이제 SNS 올리면서 공유하는 문화가 네네. 일상화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뭐 그 체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좀 공유하고자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아까 이제 김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네. 또 한 곳에 가서도 여러 곳의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축제가 너무 지역에만 갇히지 말고 지역에 있지만 이제 전국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네.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에는요 그 젊은 세대들이 버벌 마케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홍보 이제 요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를 먼저 겨냥을 해가지고 입소문을 내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도 요즘에는 SNS 콘텐츠를 보고 행사에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기획을 우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이번에 김밥 축제 같은 경우는 네. 다 승진하셨다고. 아 진짜요? 네. 이야, 아니 그 아이디어 좋고 그러면은 또 거기 보상도 받아야죠. 주말에 가볼 만한 지역 축제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짤막하게 소개해 강릉 주세요. 커피 축제, 누들 축제가 있는데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있습니다. 감으로 취소됐다가 이번에 축제가 그렇군요. 재개가 결정이 됐는데 뭐 대형 케이크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 밤에 이제 별을 보면서 또 음악도 들으면서 불멍할 수 있는 그런 행사까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인천에서는 짜장면 축제가 있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 김치 축제 네. 그리고 빵 페스타 등이 열리고 있고 전주에서도 막걸리 축제가 벌어집니다. 인천이 이제 짜장면이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들어갔던 뭐 공화춘이라는 그런 오래된 짜장면 집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김밥 얘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건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올 들어 역대급 호황을 맞은 곳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젊은 세대 국중박이라 그러는데 지금 무료잖아요. 유료화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유료화라고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입장권을 발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장권을 따로 발매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연령대 외국인지 내국인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걸 전혀 데이터를 잡아내지 못했고 그냥 일일이 직원이 숫자를 세 가지고 뭐 집계를 해보니까 이번에 500만 넘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구성을 전혀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자료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전략에도 차질이 있죠. 그렇죠. 뭐 기획을 한다거나 세이브스를 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입장권을 발매를 한 다음에 이거를 경험으로 해서 유료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입장 예약제가 전면 유료화를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뭐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입장료를 더 받자 뭐 이런 뭐 아이디어도 있다고 하는데 해외 유명 박물관들이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궁금해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는 22유로 그러니까 32,000원 정도를 입장료로 받고 있고요. 네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뉴욕에 있는데 여기도 41,000원 정도. 네네. 그다음에 대만 테이페이 국립고고원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 350만 대만 달러 정도 그래서 몇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의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하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도 이제 대형 박물관 등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도 따로 좀 부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미국이나 태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외국인들한테 따로 이제 좀 높게 받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큰 박물관 같은 경우 입장객에 따로 받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대형 박물관 같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은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같은 그런 곳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4%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섣불리 외국인들한테 좀 차별화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섣부른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되는데 좀 분위기를 해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뭐 그러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또 수익도 지금부터는 고려해 볼 만하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강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예산이 많이 있어야 그 기획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의 유물이나 유산 등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전시를 하려면 거기에 보관, 운송, 대여로 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가 한 39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좀 잠깐 개면적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같은 경우 817억. 뉴욕 현대미술관은 28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적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걸 입장료로 모든 거를 예산을 벌충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그래도 상당 부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캐대헌 글로벌 대박 콘텐츠 되면서 지금 오픈런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이 됐는데 유료화가 뭐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든 안 되든 간에 여기 중요한 거는 내실 그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체적으로 후원 회원이나 기부 이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후원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유도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일단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K-팝에서 원용을 한다 그러면 일단 국립중앙박물관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혜택을 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는 유료이거든요. 그 기획 전시에 많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굿즈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돈독하게 부여를 해서 뭔가 찐팬 그러니까 코어 팬덤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유료하냐 아니냐 이건 좀 섣부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화사의 굿바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